안녕하세요. 쪼박입니다. 오늘은 2016년도 3월에 시험 봤던 측장 및 위성 측이 시스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 가겠습니다. GPS 위성 신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GPS의 신호입니다. 우선 GPS의 신호를 크게 보면 우선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반송파냐 아니면 코드냐. 자, 반송파냐 아니면 코드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반송파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합니까? 위상이라고도 합니다. 위상. 다른 말로 뭐 캐리어라고 합니다. 캐리어. 위상, 캐리어, 반송파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반송파에 해당이 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에론파가 있고 L2파가 있죠. 에론파만을 수신하는 수신기를 우리는 1주파수 수신기라고 하고, 에론과 L2파를 동시에 받는 걸 2주파수 수신기라고 합니다. 정밀도는 어떻게 더 높습니까? 당연히 2주파수를 받는 수신기가 정밀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더라 이 얘기죠. L1파는요, 이것도 기억하셔야죠. 1575.42 메가헤르츠입니다. 메가헤르츠로 변조되고, L2파는요 1227.60 메가헤르츠. 자, 이런 식으로. 자, 에론파 1575.42, L2파 1227.60 메가헤르츠.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에론파에서는요 뭐를 변주하냐면, 에론파에서는 CA 코드, P 코드. 자, 요것을 변주합니다. 다음에 L2파는요 P 코드만 변주합니다. 이게 반송파죠. 자, 코드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P 코드가 있고, 자, P 코드가 있고, 그다음에 CA 코드.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눈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이게 위성 신호입니다. 크게 보면 이게 위성 신호인데, 자, 이 위성 신호가요 어디를 통과하면요, 전리층을 통과할 때는요, 전리층을 통과할 때 신호가 교란을 받죠. 자, 그래서 신호와 이제 전파에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전리층을 통과할 때, 다음에 대류층을 통과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헷갈리니까 외울 때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십시오. 자, GPS 신호가 전리층을 통과하느냐, 대류층을 통과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 위상이 빠르냐, 광속이 빠르냐, 코드가 빠르냐, 광속이 빠르냐, 이제 요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요, 위상, 다음에 광속, 빛의 속도죠, 광속. 자, 여기는 코드. 자, 광속. 자, 여기도 위상, 광속. 자, 코드, 광속. 어떤 게 빠릅니까? 우선 무조건 빛의 속도가 무조건 빠릅니다. 기억하세요. 무조건 뭐가 빠르다? 그냥 광속이 전부 다 빠릅니다. 전부 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광속이 전부 빠르는데, 하나만. 전리층을 통과할 때는 광속보다 위상의 속도가 더 빠르더라. 여러분들 요것만 하나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리층, 대류층 전부 다 뭐가 빨라요? 광속이 더 빠릅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전리층을 통과할 때는 뭐가 빠릅니까? 위상이 빠릅니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위성 신호가 전리층을 통과합니다. 전리층을 통과할 때 위상은 광속보다 빠르게, 오케이, 맞죠? 위성 신호가 전리층을 통과할 때 코드는 광속보다, 요 위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전리층의 위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빨라요? 광속이 빨라요. 광속보다 느리게, 광속이 빠른 거죠. 위성 신호가 대류층을 통과할 때, 대류층은 전부 다 뭐가 빠릅니까? 광속이 빠릅니다. 광속보다 느리게 진행합니다. 광속이 빠르게 진행하는 거죠. 위상은 광속보다 빨리, 아니죠. 광속보다 느리게 진행한다, 이런 이야기죠. 답은 4번이 틀렸네요. 다시 한번 이해하세요. 자, GPS 신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반송파, 코드. 반송파는 위상을 이용하는 거죠. L1, L2, 1575.42, 1227.60 기억하셔야 됩니다. 속도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광속이 빠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전리층을 통과할 때 위상에 대해서는
위상이 더 빠르더라.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지구를 회전타원체로 보고 적도를 횡축, 좌우선을 종축이래요. 자, 경도를 6도 간격으로 60개, 위도는요 8도 간격으로 20개로 나누었습니다. 이 좌표계는 무슨 좌표계입니까? 바로 UTM 좌표계가 되겠죠. UTM 좌표계. 자, TM 좌표계는 뭡니까? 횡-메르카도르 투영법이 횡-메르카도르 좌표계가 되겠죠. TM, 횡-메르카도르. U, 유니버셜, 국제적인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가 돼야 됩니까? UTM이 답이 되는데 UTM, 국제적인 횡-메르카도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좀 정리해 볼게요. 우선 UTM 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UTM 좌표계는 무슨 투영을 합니까? 뭐 당연히 UTM 투영을 하지요. UTM 투영을 하는데, 자, UTM 투영을 합니다. 우선 UTM 투영법, UTM 좌표계는 한마디로 원통형 투영법이죠. 메르카도르. 근데 TM이니까 횡원통형, 횡메르카도르 투영법이죠. 그러니까 지구를 어디다가? 지구를 원통형에다가 가둬놓은 원통형 상자에다가 지구를 가두어 놓고, 자, 불빛으로 투영을 시키는 거죠. 자, 불빛으로 투영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원은 몇 도입니까? 360도잖아요. 그래서 등각 투영을 하는데, 자, 6도 간격으로, 경도는요, 6도 간격으로 몇 등분 합니까? 그래야지 360도가 되는 거 몇 등분? 60등분을 해야지만 이게 몇 도가 됩니까? 360도 전부 다 투영이 되겠죠. 그래서 경도는 6도 간격으로 60번, 60등분을 투영하고, 자, 위도는요, 자, 80도까지만 투영합니다. 여기도 80도까지만 투영합니다. UTM 투영법은요. 자, 요거 8도 간격으로 몇 개입니까? 10등분이죠. 아래도 8도 간격으로 몇 등분입니까? 10등분이죠. 그래서 8도, 위도는요, 8도 간격으로 몇 등분을 합니까? 위아래 합이 20등분을 합니다. 요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또 하나, 경도의 원점은요. 경도의 원점은 어디입니까? 또 위도의 원점은 어디입니까? 위도의 원점. 자, UTM 투영법에서 기억할 거 첫 번째, 경도는 몇 도 간격으로? 6도 간격으로 60등분. 자, 위도는 8도 간격으로 0도에서부터 위로 10등분, 아래로 10등분, 합이 몇 등분? 20등분. 요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자, 세 번째는 원점입니다. 경도의 원점은 어디입니까? 위도의 원점은 어디입니까?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경도의 원점은 중앙좌우선입니다. 중앙좌우선. 경도의 원점은 중앙좌우선. 위도의 원점은 어디입니까? 적도상입니다. 적도상. 이렇게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UTM 좌표계 축척 계수도 기억하십시오. 축척 계수는 얼마입니까? 축척 계수 0.9996이라는 거, 0.9996이라는 거, 요렇게 UTM 좌표가 나오면 지금 이야기하는 요 네 가지가 반드시 정리가 되셔야 돼요. 하나 더 기억하시면 UTM 좌표계는 어디? 북이 80도, 남이 어디? 80도까지만 투영한다. 요 범위. 또 하나, 그럼 이 이상은 무슨 투영법을 합니까? 80도 이상, 남북이 80도 이상인 이 지역은 무슨 투영을 합니까? 극심 입체 투영 방법이라고 하는 UPS 투영을 이용합니다. 이렇게도 기억을 해두시죠. 자,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6도 60등분, 8도 20등분. 자, UTM 좌표계를 국제 횡 메르카도르 좌표계라고도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관측자가 이동국 GPS만을 운용한다. 한마디로 관측자가 기계 몇 대만 가지고 한다. 기계 한 대만 운용합니다. 이런 이야기네요. GPS 상시관측소. 자, 상시관측소들로부터 생성된 관측오차 보정 데이터를 무선 인터넷으로 수신받아서 실시간에 정밀위치 측정을 수행하는 GPS 측량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자, 기억하세요. 관측자가 이동국, 보통은 기중국 이동국 같은 GPS 수신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관측자가 기계 몇 대? 기계 한 대만을 운영한대요.
또 하나 상시 관측소로부터 보정 데이터를 받는답니다. 자, 그걸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VRS라고 하는 Virtual Reference System, 즉 가상 기준점 방식 측량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잠깐 보시죠. 우리가 자, GPS 위치를 결정합니다. GPS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크게 보면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 관측 방법이냐, 절대 관측, 상대 관측이냐. 자, 절대 관측 방법이냐, 상대 관측 방법이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절대 관측은 다른 말로 일점 측이죠. 일점 측이. 정밀도는 대단히 떨어지는 그런 관측이죠. 한 점에서 그냥 위치를 구하는, 오차가 보통 뭐 크게 발생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일점 측이 절대 관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밀도가 중요하잖아요. 상대 관측을 합니다. 상대 관측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기준점을 기점으로 해서 보정 데이터를 받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크게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후처리 방식이 있고요. 자, 후처리 방식이 있고, 다음에 실시간 방식이 있습니다. 후처리 방식, 실시간 방식이 있는데, 후처리 방식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냐면 정지 측량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지 측량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스태틱 방법이라고 합니다. 스태틱 정지 측량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동 측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동 측량. 이동 측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키네마틱이라고 합니다. 키네마틱.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선 현재 우리 측지에서 쓰고 있는 측량은 바로 이 정지 측량이 되겠죠. 현재 측지망을 결정하는 측량에서는 주로 정지 측량을 주로 합니다. 그렇죠? 자, 후처리 방식. 외업을 한 다음에 내업에서 우리가 다시 작업을 하는 게 후처리 방식이죠. 실시간 방식은 바로 보정 데이터를 받아서 바로 기계에서 처리가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실시간 방식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냐면 DGPS, 다음에 RTK라고 하는 거는 실시간 리얼타임 키네마틱이라고 하는 실시간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VRS, 이거는 가상의 기준점을 설치해서 우리가 그 상시 관측소로부터 보정 데이터를 받아서 측량하는 그런 방식이 VRS 방법입니다. 자, 이 VRS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가상 기준점 방법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상시 관측소가 있습니다. 상시 관측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상시 관측소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 상시 관측소 안에 어떤 점의 위치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지점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요 점에 미지점을 구하려고 하는데, 요 미지점의 위치를 구하려면 지금 우리는 상대 관측 방법이잖아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상시 관측소들로부터 가상의 기준점을 하나 결정합니다. 이걸 우리는 가상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가상 기준점. 이렇게 가상 기준점을 하나 결정을 해놓고 미지점의 위치를 구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정밀도는 대단히 높은데 왜 정밀도가 높으냐? 국토공간 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국토공간 정보센터에 뭐 VRS 서버가 있는데, 이 VRS 서버로 요 값들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보정 데이터를 바로 미지점으로 쏴주기 때문에 정밀도는 어떻습니까? 정밀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VRS가 납입되려면 기계는 몇 대, 관측자는 기계 몇 대, 딱 한 대만을 가지고 갑니다. 한 대만을 가지고 하고, 또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요? 상시 관측소로부터 보정된 데이터를 받습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 데이터는 무선 인터넷으로 받습니다. 이런 말만 들어가면 답은 VRS 측량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측지 측량에 주로 쓰이는 측량, 정밀도는 대단히 높은 측지 측량에 쓰인다라고 하면 답은 뭐가 돼야 돼요? 1번 정지 측량이 돼야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위성의 고도각이 낮아지면서 증대되는 오차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우선 위성은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몇 도로? 너무나 당연하죠. 몇 도로? 90도로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최소 몇 도? 최소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요 최소각은 몇 도요? 15도 이상.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15도 이상이 돼야 돼. 그런데 이 각이, 이 고도가, 위성의 고도가 임계각이라고 하는 위성의 고도각이 굉장히 낮아진다면,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표현해볼까요? 이렇게 낮아진다면, 자, 요 위치를 구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대기권이 있잖아요. 이 대기 통과 시간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낮아지면, 요 대기 통과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성의 고도각이 낮아지면서 가장 크게 증대되는 오차는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기 통과 시간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기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우리나라 측직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측직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측직 기준을 한번 살펴볼까요? 측직 기준을 살펴보면 타원체입니다. 우리나라 측직 기준, 타원체는 어떤 타원체를 씁니까? GRS 80 타원체를 이용합니다.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 측직에는요, 측지계는 어떤 측지계를 이용합니까? 바로 세계 측지계를 이용합니다. 세계 측지계를 이용합니다. 다음에 GPS로 구한 높이는요. GPS 관측고라고 합니다. GPS의 관측고는요. 자, 요 높이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타원체고라고 하죠. 타원체고, 타원체로부터 높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최상위 등급 삼각점은요, 최상위 등급 삼각점은 당연히 1등 삼각점이 되겠죠. 1등 삼각점, 1등. 자, 요것이 바로 측지 삼각점 측지 기준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타원체는 GRS 80 타원체. 측지계는요, 세계 측지계를 이용합니다. GPS 관측고는요, 타원체로부터 높입니다. 최상위 등급의 삼각점은 당연히 1등 삼각점이 되겠죠. 자, 5번 가겠습니다. 옳은 곳을 골라주세요. 옳은 곳은요, 5번이요. GRS 80 타원체를 이용합니다. 너무 당연하지. 벌써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동경 측지계가 아니라 어디야? 세계 측지계를 이용한다. 이런 이야기죠. 수준망은 GPS 관측에 의해서 구축돼. 수준망은요. 무슨 측량? 레벨 측량. 레벨 측량에 의해서 구축이 됐고요. 1등 삼각점은 최상위 등급의 측지 기준점, 최상위 등급의 무슨 점이야? 삼각점이죠. 자, 옳은 것은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중력 보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중력 보정인데요. 중력 보정에서는요,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이 중력 보정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중력은 무엇에 함수입니까? 반드시 높이에 함수입니다. 그죠? 중력은 높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중력 보정 가겠습니다. 이렇게 외워버리죠. 어떻게 외우냐면, 자, 위계, 고지. 자, 위계고지. 외우세요. 위계고지, 지조에대. 자, 다시요. 그냥 외워버리자고요. 중력 보정 뭐라고요? 위계고지, 지조에대 외웁니다. 위도보정, 계기보정, 고도보정. 다음에 지형보정, 지각균형. 자, 지각균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지각평형이라고도 합니다.
지각 평형, 다음에 조석 보정, 에토베스 보정, 대기 보정. 이런 게 뭐냐? 그것까지 내가 외우라고 안 할게요. 자, 전체를 외우세요. 중력 보정, 위계고지, 지조에대, 위계고지, 지조에대 외워버리자고요. 자, 고도 보정에서요. 이렇게 해서 나와집니다. 프리에어 보정, 다음에 부계 보정,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요거 좀 정리하세요. 위계고지, 지조에대입니다. 자, 중력 보정을 옳지 않은 것은 위계고지, 지조에대. 자, 프리에어 보정, 부계 보정, 요걸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는 고도 보정이라고 한다 그랬죠? 고도 보정. 답은 뭐가 답이 됩니까? 6번의 답은 1번,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다음에 7번 바로 갈게요. 지자기 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골라주라고 했네요. 옳은 곳을 골라주세요. 지자기 측량입니다. 우선 지자기 측량이라고 하면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자기 측량은 진자북을 가리키죠. 진자북은 좌우선의 방향, 진북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방향? 좌우선 방향입니다. 그죠? 자, 나침반으로 가리킵니다. 나침반으로 가리켰을 때 가리키는 북을 우리는 가짜북이라고 했죠. NS, 가짜북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자북. 무슨 방향? 지자기 방향이죠. 그러니까 진북과 자북의 차이, 진북과 자북의 차이, 좌우선과 지자기 방향의 차이,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편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음에 수평선과 요 자북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복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자기 측량의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 편각이고요. 두 번째 복각이고요. 세 번째 수평분력.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지자기 측량의 3요소라고 하고, 이 값들은 지자기는요, 크기와 방향을 가진 벡터량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지자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벡터량이다. 우선 이게 맞죠. 두 번째, 지자기의 방향과 좌우선, 지자기 방향과 좌우선은 복각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까 편각이라고 했죠. 복각은 뭐가 돼야 돼요? 지자기 방향과 수평선까지 각을 복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지자기 역량 변화는 주로 태양이나 달이 아니고요. 태양이나 달, 이게 아니라 자기장의 변화입니다.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한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자기 측량에서 복각이 플러스 90도인 점을 지자기 남극이 아니라 지자기의 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가겠습니다. 중력 변화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주세요. 중력 가속도 구하는 식이요.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 구하는 식이 이렇게 됩니까? G2분의 R제곱 이렇게 나오죠. G2분의 R제곱. 자, G는요 만유인력 상수고요. 만유인력 상수 곱하기 지구 질량, 이건 지구 질량. 2는요 지구 질량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이게 바로 중력 가속도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중력 변화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우선 만유인력 상수 분명히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지구 형성, 질량 들어가죠. 질량. 다음에 지질학적 변동, 너무 당연한 거고요. 대기 물질과 중력 변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균시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균시차인데요. 자, 우선 시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태양시요. 자, 태양시는 크게 보면 시태양시. 자, 시태양시. 평균 태양시.
평균 태양시, 다음에 균시차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시태양시는 뭡니까? 시태양시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시간각에다가 태양의 시간각에다 12시간 더한 거죠. 12시간 더한 걸 시태양시라고 합니다. 얘는요, 뭐 대신 춘분점 대신에 시태양을 사용한 항성시예요. 시태양을 춘분점 대신에 시태양을 사용했습니다. 시태양시는 태양의 시간각에다 12시간을 더해준 겁니다. 자, 평균 태양시는요, 이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이죠. LMT. 현재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이죠. 평균 태양시. 얘는요, 평균 태양 시간각에다가 평균 태양 시간각에다가 똑같이 12시간만 더해주면 됩니다. 이걸 우리는 평균 태양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균시차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첫 번째 구했던 시태양시에서 뭘 빼주면 됩니까? 바로 평균 태양시를 빼주시면 평균 태양시, 이거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균시차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번 가볼까요? 균시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시태양시에서 평균 태양시 차이. 답은 3번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중 위성항법 시스템이 아닌 것을, 자, 위성항법 시스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글로벌 내비게이션 세틀라이트 시스템 GNS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GNS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GPS 있죠. GPS. 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갈릴레오 있죠. 갈릴레오. 그 다음에 그로나스. 요 세 가지를 바로 위성항법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GPS는 어느 나라? 미국 있죠. 주로 미국. 자, 갈릴레오는 어디입니까? 갈릴레오 유럽연합, 유럽. 그 다음에 그라나스는 어디죠? 러시아.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몇 번이 틀렸습니까? 3번, 얘는 상관이 없겠네요. 자, 11번 문제 이어서 가겠습니다. 11번. L2 주파수는 기준 주파수의 몇 배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L2 주파수. 자, L2는 무슨 파입니까? 아까 반송파라고 했죠? 자, 반송파입니다. 이 반송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캐리어.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위상이라고 했죠? 위상.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반송파에 해당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L1파, L2파. 요 두 개 파를 받을 수 있는 게 이 주파수 수신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L1파 주파수 얼마입니까? 1575.42MHz, 1575.42. L2는요, 1227.60MHz. 자, 이렇게 기억해 주자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L2 주파수 기준 주파수가 10.23MHz래요. 몇 배에 해당이 됩니까? 비례식 가면 되겠죠? 현재 L2는 얼마라고요? 10.23. 뭐 요거네요. 비례식도 아니고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럼 L2파가 얼마라고 그랬죠? 지금 1227.60MHz인데 10.23MHz래요. 몇 배입니까? 계산하시면요. 몇 배? 120배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 자,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죠?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3번 120배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보죠. 12번입니다. 지오이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지오이드는 평균의 수면에 가까운 등 포텐셜 면이다. 이게 정의죠. 지오이드의 정의. 지오이드는 평균의 수면에 가까운 등 포텐셜 면이다. 실제로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오이드면은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가상의 면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곡면이 되겠죠.
이게 지오이드고요. 지오이드는 평면 위치의 기준이 됩니다. 평면 위치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타원체지요. 타원체는요, 뭐의 기준? 평면 위치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지오이드는요, 어디의 위치? 수직 위치의 기준이 되는 거죠. 따라서 지오이드는 평면 위치의 기준 틀렸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또 3번, 지오이드는 중력으로부터 결정할 수 있다. 항상 중력은 뭐의 함수라고 했습니까? 높이 함수 기억하세요. 지오이드, 높이, 중력, 높이 기억을 해두십시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가볼까요? 측량의 목적, 지역의 광협, 측량의 정확도 등에 따라서 지구를 구로 보고 그 표면상에서 지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반지름을 구하십시오. 이런 얘기네요. 한마디로부터 원점으로부터 측량의 평균 곡률 반지름을 물어보는 건데요. 자, 우선 요거는 시험이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평균 곡률 반지름의 정의인데요. 평균 곡률 반지름이요. 자, 평균 곡률 반지름은 어떻게 구합니까? 우선 결론부터 설명을 드리면 루트 mn입니다. 루트 mn인데, 자, m이 뭔가 볼까요? 자오선 곡률 반지름이래요. n이 뭔지 볼까요? 묘유선 곡률 반지름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자오선은 뭐가 자오선입니까? 자, 축, 인, 묘, 진사, 오, 미, 신유, 술해. 자오선은요, 남북선을 이은 게 자오선입니다. 묘유선은요, 자오선의 직각이 되는 선을 바로 묘유선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측량 원점에서 평균 곡률 반지름은 바로 답은 1번 자오선의 곡률 반지름과 묘유선의 곡률 반지름을 곱해서 루트 해준 값입니다. 자, 이거는 꼭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14번 가겠습니다. GPS 개통적 오차. 자, 개통적 오차를 다른 말로 정오차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해주세요. 요인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우리 한번 GPS 오차 한번 정리해 볼까요? GPS 오차입니다. 우선 GPS 오차는 크게 보면 구조적 원인이 있습니다. 구조적. 자, 구조적인 오차, 구조적 요인에 의한 오차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구조적 요인에 의한 대표적인 게 위성 시계 오차. 위성 시계 오차. 구조적인 오차요. 위성 시계 오차. 다음에 위성 궤도에 대한 오차. 그리고 전리층 대륙권 을 통과할 때 지연, 전파 지연에 대한 오차. 자, 이걸 우리는 구조적 오차라고 하는데, 이 구조적 오차는요,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차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오차라고 합니다.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오차라고 해요. 어떻게 제거하느냐? 상대 관측을 하면 됩니다. 상대 관측. 상대 관측이라는 말은, 상대 관측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DGPS법 해도 되겠죠. 즉 상대 관측을 통해서 얘는 제거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오차라고 합니다. 이게 구조적 요인에 따른 오차고, 두 번째는 무슨 오차가 있습니까? 납이 있죠. 자, 납은요, 위성의 배치 상태, 즉 배치 상태에 따른 오차죠. 다 배치 상태에 따른 오차인데, 우선 뭐가 있습니까? 이건 이제 우리는 정밀도 저하율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자,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P답, H답, V답, 다음에 G답, 다음에 R답, 다음에 T답.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는 거야. P는 포지션, 그러니까 위치 정밀도 저하율. 위치는 수평과 수직이잖아요. 자, 수평 정밀도 저하율, 수직 정밀도 저하율. 자, 얘는요, G, 기하학적 정밀도 저하율, 상대 정밀도 저하율, 시간 정밀도 저하율, 이렇게 6가지로 나눠줍니다.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고의적인 오차라고 하는 SA라고 있죠. 얘는 우리는 고의적인 오차죠.
자,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고의적으로 오차를 심어 놓은 건데 얘는요, 2000년 5월 1일 얘는 아예 해제를 시켜버렸어요. 따라서 지금은 SA라는 오차가 생겨납니까? 안 생겨납니까? 고의적인 오차를 이제 해제시켜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오차는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이클 슬립. 주파수가 미끄러진 거죠. 주파수가 슬립된 겁니다. 사이클 슬립, 주파 단절이라고 하죠. 주파 단절.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멀티패스라고 하는 멀티패스. 다중 경로 오차가 있죠. 다중 경로 오차. 자, 직접파, 간접파 차이에 의해서 우리는 멀티패스가 생깁니다. 자, GPS 오차 크게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오차가 아닌 것은, 정오차라고 하는 것은 이 구조적인 오차는 제거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상대 관측을 통해서. 그러니까 위성의 시계 오차, 위성의 궤도 오차, 전리층에 대한 오차, 멀티패스, 전파 잡음, 얘는 상관이 없네요. 따라서 14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4번.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15번입니다. 자, GPS 정확도가 1ppm이라고 합니다. 기선의 길이는 20km래요. GPS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로 위치를 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까? 이런 이야기인데요. ppm, 파트 퍼 밀리언이죠.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1ppm을 정의하려면 이 ppm은요. 원래 10의 마이너스 6승 밀리미터인데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얘는 1km 관측 시에 얼마의 오차? 1mm의 오차가 생깁니다. 이걸 우리는 1ppm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ppm이 1km 관측했을 때 1km 관측했을 때 몇 미리 오차? 1mm 오차래요. 자, 그럼 거리는 몇 킬로미터? 20km. 관측했을 때는 그럼 과연 얼마의 오차가 생기겠습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밀리미터가 바로 나오겠네요. 얼마 나옵니까? 20mm가 나옵니다. 센치로 고치면 얼마죠? 2cm가 답이 나오겠죠. 다음 몇 번? 2cm. 2번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16번입니다. 지구자기장의 3요소가 아닌 것을 이거 아까 있죠. 지구자기장의 3요소는 평각은 무슨 각과? 진북과 무슨 각? 진북은 무슨 방향? 좌호선의 방향이죠. 진북과 어디의 차이? 자북. 자, 자북은 어디의 방향? 지자기 방향이죠. 진북과 자북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바로 편각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 현재 무슨 어디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서편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복각은이 어디와? 자북과 자북, 즉 지자기 방향이죠. 어디? 수평선과의 각이죠. 자북과 수평선 차이각. 얘도 차이라고 할게요. 자북과 수평선의 차이. 아까 그림은 다 그려드렸습니다. 세 가지. 평각, 복각, 수평물력. 얘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지구자기장의 3요소, 벡터량을 표시하지요. 답은 1번 안각이 틀렸네요. 안각은 뭡니까? 안각은 수평선에서 상향으로 잰, 즉 플러스 방향으로 잰 것을 안각이라고 하죠. 안각이라고 하고, 수평선으로부터 마이너스 방향으로 잰 각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부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답은 1번이 되겠죠. 17번입니다. GPS 수신기에 의해서 구해지는 높이값은 뭡니까? 라고 했네요. 자, 우리가 현재 지형이 있습니다. 지표면이라고 할게요. 지표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평균의 수면이 이렇게 있겠죠? 평균의 수면입니다. 이거는 평균의 수면이라고 할게요. 평균의 수면.
자, 타원체는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타원체를 그리면 조금 좀 과장이 됐습니다만, 자, 타원체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타원체가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GPS 수신기를 어느 한 점에다가 세워놓고 GPS 전파를 받으면 어디서부터 높이가 나오냐면 바로 타원체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1번이라고 하는 높이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1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타원체고, 타원체에서부터 잰 높이 타원체고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어디서부터 지오이드면을 기준으로 한 높이는 이게 바로 우리 높이잖아요. 표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1번은 타원체에서부터 높이고 2번은 지오이드에서부터의 높이, 이게 표고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1번이라고 하는 타원체고는 타원체에서부터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다가 2번 어디 지오이드를 기준으로 한 거죠. 정표고라고 합니다. 정표고에다가 뭐만 더해주면 됩니까? 요만큼만 더해주면 되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지오이드고라고 합니다. 지오이드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원체는요, 뭐로? GPS로 관측한 높이가 타원체고가 되겠죠. 정표고는 굳이 이야기한다면 뭐를 가지고 측량 장비? 레벨을 이용한, 현재 우리는 레벨을 이용해서 어디 인천 앞바다의 평균의 수면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즉 평균의 수면을 기준으로 했다, 정표고야. 타원체를 기준으로 했다, 타원체고가 됩니다. 그래서 GPS로 관측했을 때 구해지는 높이값은 무슨 높이? 바로 타원체고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고, 레벨을 가지고 관측한 높이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표고라고 하는 답은 2번 써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GPS 수신기로 물어봤으니까 답은 몇 번이요? 4번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죠. 18번. DGPS 측량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DGPS는 무슨 방법이에요? 상대 관측이죠. 상대 관측. 기계 2대를 가지고 하는 거죠. 절대 관측은 기계 1대를 가지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단독치기보다 빠른 계산, 이게 중요해요. 단독치기보다 연속적인 계산, 이게 중요합니까? 단독치기보다 무조건 뭐가 좋아요?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답은 3번이더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면 단독치기보다 어떻게 정확한 위치를 구합니까? 상대 관측이. 왜 그러냐면 내가 GPS로 하나 점의 위치를, 어떤 점의 위치를 구하려고 GPS점 수신기를 받으면 필수적으로 뭐가 존재합니까? GPS 오차가 수반되잖아요. 그런데 얘를 삼각점 같은 데다가 세워놓을까요? 삼각점은 이미 요 점은 X, Y, G라고 하는 요 좌표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GPS 전파로 받은 X, Y, G라고 하는 GPS 전파로 구한 값하고 실제 삼각점에 있는 요 좌표값하고 일치하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요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습니까? 오차를 구할 수 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오차량을 가지고 내가 다음에 구할 점의 좌표에다가 뭐를, 바로 오차의 보정값을 보내서 이 점의 좌표를 실제로 구한 좌표에다가 보정된 좌표를 구해서 이 점의 좌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바로 무슨 방법입니까? 상대 관측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상대 관측 방법, 그 대표적인 게 DGPS 방법이 있죠. 혹 또 뭐 이것만 있습니까? 이건 뭐 RTK 방법도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뭐 가상 기준점 방식, VRS 방식, 전부 다 상대 관측 방법이더라, 이런 이야기. 중요한 건 뭐를? 정확한 위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이요. GPS 관측 수립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네요. 우선 이런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문제를 통해서 그냥 학습하시는 겁니다. 우선 답은 뭐냐면 GPS 관측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건 사이클 슬립의 양, 이거는 그때그때 변하는데 이걸 어떻게 미리 고려합니까? 사이클 슬립, 전파 단절이죠. 왜 사이클이 슬립, 미끄러집니까? 어디 갈 때? 터널 갈 때. 터널 속에 들어가면 GPS 전파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주파가 단절이 됐죠. 사이클 슬립,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미리 어떻게 고려합니까? 그래서 관측 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고려해야 될 상황 대표적인 건 뭐냐면, 우선 수신기 몇 대 준비할래? 관측 시간 얼마나 준비할래? 몇 명 가지고 할래?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사이클 슬립 양, 이건 사실 안 좋은 거잖아요. 이걸 미리 계획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20번 문제 가겠습니다. 해면 위에서 두 대의 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향한답니다. 서로 보이는 상호 간의 한계 수평거리를 구하라고 했어요. 속도는 같고 장애물은 없대요. 배의 높이가 주어졌네요. 관측자의 눈높이는 배의 높이요. 관측자의 눈높이가 배의 높이와 같다고 했네요. 지구공률 반지름이 주어졌고요. 빛의 굴절계수 K값이 주어졌습니다. 자, 우선은 지구는 둥글지요. 그렇죠? 자, 지구는 둥근데 말이죠. 지구는 둥근데 우리가 시준을 하면 시준거리는 무조건 수평거리죠. 이렇게 수평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구는 둥근데 우리는 시준거리는 이렇습니다. 그럼 요만큼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바로 요만큼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구차라고 하죠. 실제로 이 구차는 요 값에서 요만큼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보정을 무슨 보정? 플러스 보정을 합니다. 구차 구하는 식은요, 2R분의 D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빛의 굴절계수 K가 주어지면, 즉 광선의 굴절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굴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만큼 내려줘야겠죠. 이거 우린 뭐라고 부릅니까? 기차라고 합니다. 기차는 마이너스 보정이고요. 얘는요, 구차 구하는 식에다가 곱하기 빛의 굴절계수 마이너스 K만 곱해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구차에다가 뭐를 더하면, 기차를 더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양차라고 하죠. 양차 구하는 공식은요, 2R분의 D제곱에 1-K라고 하는, 자, 이런 식으로 양차를 구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 보면, 문제에서요,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해면에서부터 정중앙 두 대 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속도도 같고 장애물이 없답니다. 쭉 갔을 때 말이죠. 어차피 요 거리랑 요 거리는 같을 거예요. 같을 때, 서로 보이는, 배가 보이는 높이, 즉, 요만큼의 차이죠. 배가 보이는 높이. 요만큼의 차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네요. 이건 뭘로 구하면 돼요? 똑같은 문제죠.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뭘 구하는 거예요? 수평거리를 구하라고 했네요.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구할 수가 있지요. 거리 D는 뭐해서? 빛의 굴절계수 K가 있네요. 빛의 굴절계수 K가 있으니까 얘는 뭘로 구해야 돼요? 양차로 구해야 되겠죠. 여기서 D를 구하면 바로 요 거리가 나오겠죠. 얘는 두 대 배가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거기다 곱하기 몇 배 해주면 돼요? 그렇죠. 2배만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떡합니까? 자, 식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양차는 2R분의 D제곱에 1-K래요. 그럼 D에 관해서 식을 정리하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D는 1-K 양차 곱하기 2R이라고 하는 이런 식이 성립되겠죠. 제곱이 떨어지면 여기 어떻게? 루트로 이렇게 바뀌겠네요. 양차가 바로 뭡니까? 요 높이가 뭐예요? 배 높이, 결국 눈높이인데 배의 높이나 관측자의 눈 높이는 같다고 했으니까 요 관측자의 높이, 배의 높이 동일하겠네요. 그러니까 양차는 몇 미터? 얘는요 2미터가 되겠죠? 2미터. 얘는요 지구 반지름 얼마? 6,370km. 킬로미터니까 미터로 고치면 000 해주시면 되겠죠. K 빛의 굴절계수 얼마입니까? 0.14로 뭐가 구해졌어요? D가 구해졌습니까? 근데 이 D는 어디서부터 거리입니까? 여기서부터 거리지요. 지금 문제는 전체 거리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값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주시면 됩니까? 2배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약 11km라는 답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답은 3번 해주시면 되겠네요.